아침에 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22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방송 시작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저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지금 약간 우리 주식 시장이 지난주 은행 사태 겪으면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것처럼 저의 상태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어서 제가 한적일 때 항상 비염을 엄청나게 앓고 있는데 목소리가 이거 코 괜찮나? 숨을 쉴 수 있나 했는데 방송 딱 시그널을 막 울리자마자 괜찮아져서 저도 신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플라잉 요가라는 걸 새롭게 도전했는데 도전은 어제부로 종료를 했습니다. 어깨가 빠질 것 같고 이러다가 내 건강을 찾기 전에 내 어깨를 잃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제 운동을 한 그 상태가 영 체력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제 체력이 안 좋아서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저 같은 일을 겪으실 텐데 요거 버텨야 된다면서요. 요거 버티고 이겨내야 또 체력도 길러주고 원하는 근력도 생기고 한다면서요. 오늘은 필라테스를 하면서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장 큰 시장의 악재로 드리워졌었던 이슈가 조금씩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재무부 쪽에서도 그렇고 진정시키려는 발언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합니다. 저희야 2주에 한 번씩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지표들, 시그널들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소식 오늘도 역시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깨가 더 좁아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저 원래 어깨 좁아요. 원래 아담한 어깨라서 수영이라도 해야 하나 싶은 어깨가 좁으면 상대적으로 머리가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늘리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어깨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 요가를 하긴 했는데요. 날아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이제 그 끈에 의지해서 뭔가 이제 돌리고 돌려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 한 번 돌리고 나면 그 상태에서 더 위로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 3회 정도 하고 이거는 나와 맞지 않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근력이 기본적으로 조금 있어야 가능한 운동이라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초 체력을 키우신 다음에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0.98%, S&P 500은 1.3%, 나스닥 지수는 1.58%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 배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발언들을 내놓았고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게 어떤 자신감이냐 봤더니 한 연설을 했는데요. 그 연설을 통한 발언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 위기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예금에 대한 추가 보증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당국이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믿지만 필요하다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SVB 사태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파산 직후에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지급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 전액을 지급을 보증하겠다라고 했고요. 이후에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죠. 이날 밤사이에 있었던 옐런 장관의 그러한 언급은 두 은행 외에도 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아야겠지만 나온다면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은행의 예금을 정부가 인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론 이제 지금 막 불타고 있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예금을 다 인수한다. 이게 과연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급한 불은 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고 지금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에서는 금융위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은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주가 전방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4대 금융사들이 모두 강세를 했고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나타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약간 불을 지피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겠지만 빅테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도 함께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 나타나자 유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밤사이에도 물론 배럴당 70달러 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2.7% 넘게 오르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69달러 선까지 넘어서는 모습이 보였고요. 지난 3월 14일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 달 FOMC의 이제 내일 새벽이면 그 결과가 도출이 되고 파월 의장이 블라블라 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25bp 쪽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지금 일단 이 상황을 반영한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은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4.187%까지 올랐고요. 전일과 비교해서는 한 25bp 이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3.613%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됐었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꺾이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이 36만 3천 달러로 1년 전보다 퍼센테이지로 들으면 좀 적긴 해요. 근데 이게 가격으로 따지면 크죠. 0.2%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집값이 하락한 건 2012년 2월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의 하락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준의 이러한 역대급 긴축이 서서히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고, 이에 따라서 그동안 정말 떨어지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집값 하락과 함께 더 조금씩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로 시장은 좀 해석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25bp FOMC에서의 회의 결과를 거의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동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일부 중에 한 분은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도 동결이 아니고 거의 인하를 얘기했더라고요. 연준이 금리를 최소 50bp 인하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트윗에 답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빌 에크먼의 트윗에 답글을 남겼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하다 연준, 페드의 움직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금융 쪽에 많은 조달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금리가 인하되는 게 훨씬 사업적인 영역에서도 좋겠죠. 자, 이 가운데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초록초록합니다. 예, 초록초록합니다. 일부 인텔 정도가 빨간불 켜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초록불, 필수 소비재 쪽은 약간 울긋불긋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시는 그런 빅테크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 구글의 주가가 3.84%로 큰 폭으로 올랐고요. 105달러 선 회복. 그리고 메타의 주가도 2.2%, 아마존이 2.97% 올랐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7.82%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에서 테슬라를 정크 등급의 신용에서 BAA3 등급으로 등급을 조정을 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봤더니 최초의 배터리 전기 자동차 업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의 신중한 재무 정책과 경영진의 운영 실적을 반영해 이번에 신용 등급을 업그레이드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주가는 7% 이상 오르면서 197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0.57%,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추가적으로 더 샀다고 하죠. 그리고 애플의 주가가 1.19%, 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애플페이가 시작이 됐는데 일부에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애를 먹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또 즐거운 그런 결제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어제 많이
국내에서 쏟아졌습니다. 어도비의 주가는 3% 이상 올랐고요. 반도체 쪽은 약간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1% 넘게 오르며 261달러 선 마감된 가운데 퀄컴도 1%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72% 올랐습니다. 반면 AMD는 0.9% 소폭 쉬어갔고요. 인텔의 주가도 2.4%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뭐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쪽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 타겟 등의 종목들 좀 쉬어갔고요. 코카콜라도 좀 소폭 하락, 그리고 헬스케어 쪽에서 파이자, 머크, 일라일리 등의 종목들은 약보합권 수준 1% 미만의 하락세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방금 전 확인했었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엑슨모빌 제 바로 위에 있죠. 4% 이상 강세, 그리고 쉐브론도 3% 이상 올랐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2%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 있는 이제 금융주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그룹은 각각 2에서 많게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3% 이상 올랐고요. 모건 스탠리 그리고 찰스 슈왑, 골드만삭스 등의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서 많게는 찰스 슈왑은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전일 함께 하락했었던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도 0.93% 오르면서 303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이제 중소은행, 지방은행사들의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상승했는데 그중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3.67% 강세, 페이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네요. 4.79%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몇 가지 보자면요. 풋라커의 주가가 올랐는데 요즘에 풋라커 얘기 많이 나오네요. 시티에서 투자자의 날 이후에, 월요일에 투자자의 날 이후에 이 풋라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디지털이나 어린이 그리고 로열티 프로젝트로 이동하는 것이 지금 이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할리 데이비슨, 할리 데이비슨 요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릉부릉. 저는 사실 요 소리를 들으면 약간 무서운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핵심 사업에 집중하면 이 주가가 할리 데이비슨은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제프리스에서도 회사의 위험과 보상이 최근 하락 이후에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UBS 같은 경우에는 이 CS 인수 이후에 주가가 50%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다음 날인 어제 밤 사이에는 10% 넘는 반등을 보였고요. 엑스모빌 같은 경우에는 유가 상승도 있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 이 엑스모빌에 대해서 강력한 포지셔닝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며 주가는 함께 상승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의 반등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FOMC 내일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는 또 이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잠시 후 신춘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2주 사이에 많은 일들이 훅 지나갔어요. 예. FOMC 앞두고 가장 좀 우려했었던 은행 사태가 불거졌는데 그동안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한데요. 은행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네. 퍼지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했고요. 네. 이번 은행 사태들 자체가 2008년에 비견될 만한 그런 심각한 사태를 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일으킨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이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네. 또 은행들이 문제가 된 은행들이 대차대조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동성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게 은행 전반으로 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부하고 또 연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는 그 시간의 문제지 이게 뭐 은행 시스템 또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옐런 장관이 예. 정부가 그 예금을 다 보증해 준다라는 게 이게 뭐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좋은 건가요? 뭔가 정부의 돈을 어쨌든 다 그렇게 쓴다라는 건데. 이게 극단적으로 음. 말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뱅크런이잖아요. 은행들은 대체로 자기 자본의 한 10배가 되는 예금을 조달해서 그걸 운용을 하는데 네. 그 예금을 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지고 음. 은행에서 인출을 요구를 하면은 은행들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옐런의 스피치를 보면은 그 뱅크런을 좀 진정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많을 것 같고요. 그 뱅크런만 진정이 되면 이런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형 은행들은 굉장히 탄탄한 반면에 지역 은행들이 조금 위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 은행들의 위기가 생겼을 때 자기네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의지가 발현이 안 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의 리스크는 대차대표 문제에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의 어떤 그 크기 네. 이런 것들이 측정 가능하고 그 리스크의 크기가 측정 가능하다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08년의 서프라임 모기지의 문제 자체는 언더라잉 에셋이 주택이었고 네. 그 주택으로 파생된 금융상품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리스크의 규모 자체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와는 좀 다른 결의 사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도 벌써 이제 3개월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 섹터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똑같나요? 예, 계속해서 네. 제가 연초 이후에 그 주도 섹터, 주도 지수 이런 것들을 가져오잖아요. 여행커님 보시기에 변한 게 있다면 요즘 그 금융 쪽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금융 쪽의 하락이 좀 심했고요. 급격하게 나타났죠. 밑에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에너지 네. 공통적으로 작년에 좋았던 섹터는 요즘 부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IT,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이런 섹터들은 10%에서 20% 정도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지만 지수에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에도 큰 변화가 없었고요. 저런 이제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있으실 텐데 일단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지는데 요즘에 빅테크 종목들의 예. 상승은 예. 뭔가 성장주라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이 튼실해서 그렇죠. 튼실해서 자금 유입이 나타나는 거다. 예.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그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 없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금융 환경이 약간 좀 불안한 상태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재무 구조가 네. 어느 정도 건전한 기업들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하고 구별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 또 재무 구조가 건실한 기업들 그리고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위에 그 한 7종목 그 시장을 이끄는 7종목인데 네. 그 대체로 보면은 IT 커뮤니케이션 자유소비재 대표 종목이고요. 중간에 버크셔 해서에만 빼면은 우리가 다 아는 친숙한 그쵸. 종목들인데 연초 대비 10에서
많게는 한 70% 가까이 YTD도 예, 이렇게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77%나 올랐어요. 예, 77%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예, 작년에 많이 빠지기도 했죠. 아니 메타와 엔비디아는 물론 작년에 많이 빠졌지만 예. 지금 사실 3개월 차에 저 정도 수익률이면 예, 엄청난 거잖아요. 예, 엄청난 거죠. 오, 엔비디아 사실 올 초에 뭐 AI를 비롯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예. 기대감이 저는 사실 뭐 차트로만 봤지 숫자로는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예. 숫자로 보니까 참 많이 올랐다.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더 올라야죠.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작년에 많이 빠졌고 그쵸. 금융 환경 때문에 어려웠는데 음. 올해는 금융 환경이 좀 완화되고 특히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약간 그 재무 구조에 좀 그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이런 류의 기업들이 전부 순현금 상태거든요. 순현금이라 하면 현금성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금 자체가 그쵸. 플러스인 상태라서 추가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그 리스크도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의 어떤 퀄리티 자체가 높아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적 추이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할까요?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그쵸.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데 실제로 그 우려보다는 나타나는 숫자 자체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4분기 실적을 끝낸 상태에서 지금 12개월 포워드 이익 전망 추이를 보면은 2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요. 예,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경기 침체 그리고 실적 하락, 주가 급락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확대 해석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분기별 실적 추이를 보면은 올해 1분기에 분기별로는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2, 3, 4분기에 올라갈 거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에 대한 역으로 말하면 눈높이 자체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만 더 잘 나와도 서프라이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적을 살펴볼 때는 이런 시장 예상치보다 실제치가 더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의 금리의 움직임이 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예. 추이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대체로 미국채 10년물은 안전한 채권으로 여겨지고 네. 또 하이힐드 채권은 그 정크본드라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채권으로 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리의 추이는 동조화를 되게 띠게 되는데 최근에 은행 사태로 인해서 위험한 채권의 금리는 상당히 좀 올라가고 안전한 채권인 미국채 10년물은 상당히 내려가 있는데 네. 다른 얘기로 말하면은 정크본드는 가격이 싸지고 국채는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디커플링인데 이런 현상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기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면서 국채 가격은 가격이 비싸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다시 단기적으로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채 쪽에요? 네. 예. 그렇죠. 약간 그 TLT 말고 TMF인가요? 예, TMF죠. 그 세 3배짜리. 배짜리, 예. 그쪽으로 이제 돈이 싹 몰리고 있다라는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많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신용이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지금 어떤 추이를 예. 보이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이제 신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음. 그 위험한 기업들이 돈을 필요로 할 때 구하지 못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경제 전체에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자금 조달도 안 되면. 근데 지금의 신용 상태를 보기 위해서 과거의 신용 상태 특히 위기가 있었을 때의 신용 상태는 어떻냐를 볼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게 되는데 위험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일정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얹잖아요. 그게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5.2%입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왔는데 과거랑 좀 비교하면은 최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닷컴 버블 때는 이게 10.2%까지 올라갔고요. 금융위기 때는 19.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기 때는 8.8%.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5.2%는 이 은행 사태에 의한 5.2%는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네요. 예,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우 거의 2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5%인데 이걸 갖다가 금융위기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지금 하이힐드 스프레드 자체가 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10%뭐 15%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의외로 지금 안정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것만 보더라도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어떤 시스템 붕괴라고 보는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은행의 신용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은행권 이슈가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좀 뭘 지켜보면서 그 신용 이슈가 더 커질 것인지 좀 괜찮아질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은행의 비즈니스 말씀드릴 때 사람들한테 돈을 조달을 해서 네. 그걸 이제 대출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운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은행이 빌려준 대출을 잘 못 갚거나 연체를 하거나 하면은 은행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이힐드 이외에 은행 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2%인데 이 1.2%가 어떤 수준이냐면 이거 역시 과거에 위기 사태라고 하는 90년대 초반에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요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저축 대부조합 사태 때도 부실한 대출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연체율도 올라갔었겠죠. 그때 연체율이 6.4%입니다. 지금은 1.2%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체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네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2.8%, 금융위기 때 7.5%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역대 최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의 여지는 없는 거죠. 이걸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1.2%라고 하는 게 작년 4분기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올해 1분기를 보시면은 소비 지표나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연체율이 그 어떤 경제 환경에 좀 불안 요소로 인해서 갑자기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연체,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예. 이제 빌린 사람들이 연체를 안 하는 거는 어제 소비자들이 돈을 잘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 그들이 이 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못해서 현금을 제대로 이제 확보해서 이제 돈 예금한 거 돌려주세요. 이런 거 못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 그렇죠, 이런 거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게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 은행에 뱅크. 해당되는 이거 사안인데요. 그 은행은 조금 독특한 에셋 라이빌리티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는데 예금에도 요구불 예금하고 저축성 예금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사의 요구불 예금이 전체 예금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저축성 예금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대체로 상업은행에 그 요구불 예금은 한 20% 정도로 좀 낮은 편인데 좀 높게 있었네요. 이 회사는 요구불 예금이 한 거의 70% 가까이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그 예금을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운용을 한 곳이 60%가 그 채권이었죠. 특히나 듀레이션이 뭐 3년 또는 6년인 장기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요구불 예금이 그 인출이 몰렸을 때는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런 비율을 좀 잘 조절해서 예, 했어야 예. 되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페드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또 애매하고 채권 투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투자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돈을 막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가 없었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던 거잖아요. 예, 그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경기 자체가 약간 좀 둔화되는 그쵸.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음.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됐었죠. 네. 근데 이 은행의 에셋 라이빌리티 관리 자체가 약간 다른 은행에 비해서 공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구불 예금을 늘리기 위해서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이자 자체를 다른 상업은행보다 2배나 더 많이 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그걸 또 공격적으로 채권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채권을 운용한 것도 1, 2년 전에 금리가 낮았던 그리고 채권 가격이 비쌌던 채권들을 매수를 함으로써 지금 갑자기 요구불 예금에 대한 인출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다시 헐값에 팔아야 되고 헐값에 팔게 되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실적 악화를 감지한 예금자들이 갑자기 이 은행으로 몰려들어서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되고 뱅크런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고 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바둑이님이 요구불 예금에 이자 2배 주면서 그걸 채권 투자한다 해도 망해도 싸다고 하는데 싼 건 아니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으니까요. 자, 어쨌든 은행 사태는 좀 이제 빨리 예. 더 이상의 확산이 안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더 이상 그렇죠. 다른 은행들이 좀 이런 파산을 하거나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코앞에 닥친 건 이제 FMC인데 사실 이것도 거의 기정사실화 돼서 우리 예. 또 상무님은 어떻게 또 전망을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결국 그 외신에서 보기에는 음. 이러한 은행 사태를 초래한 것이 어느 정도 연준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어쨌든 하거든요.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예,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고 그 금리를 올린 것 때문에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들이 운용하던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그쵸. 결국은 연준은 두 가지 중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물가의 안정이냐, 금융시장의 안정이냐 네.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어제 이제 그 제닛 옐런의 연설 자체가 상당한 키 팩터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권의 사태를 어느 정도 잠잠하게 완화시킨 가운데 연준은 본연의 업무인 물가 안정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 은행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나왔던 뭐 50bp 인상 이런 정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25bp 인상 정도로 끝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건 이미 뭐 시장에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미 25bp가 반영이 돼서 예.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이게 급반등을 하거나 오히려 시장을 뭐 안 좋게 봐서 예. 크게 하락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낮은 수준은 아니죠. 요즘 예. 4천선 아래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약간 좀 긍정적인 것이 주가는 지지부진했잖아요. 네. 전체 지수는 지지부진했는데 아까 보셨듯이 이익 전망 자체는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네. P 멀티플 자체는 18배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오. 그래서 17배 초반 정도 하고 있는데 이 17배 초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하고 주도 종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가장 좋은 섹터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지만 제한된 자금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더 집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예. 지금까지 연초에 IT 섹터나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것처럼 추후에도 그런 쪽의 상승을 우리가 좀 염원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게 있어서. 제가 뭐 연초 이후부터 계속 올해는 그 금리나 물가나 그리고 환율 이런 부분에서 완화가 나타나고 지금 어쨌든 올해 중순쯤 되면은 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종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긴축 사이클 종료로 인해서 매크로 환경이 완화되면 더 힘을 받을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뭔가를 보면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결국 전체 지수를 견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디 이런 잡음들이 조금 사라지고 평온한 시장에 잔잔한 상승이 이어지길 하는 바람 저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7분 지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항상 그 야후 파이낸스 실시간 애프터마켓 동향을 이 시간에 보거든요. 근데 게임스탑이 여러분 지금 51%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4% 이상 올랐고요. 궁금한데요. 이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왜 50%나 이렇게 그게 급등하는 적자 거예요? 생각했는데 흑자 났잖아요, 이번에. 흑자라고요? 네, 흑자 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30 몇 프로로 시작해서 50 몇 프로에 지금요? 네. 네, 난리가 또 났죠 지금. 흑자라니. 사실 예전에 저희 그 게임스탑 장석 부사장님이랑 처음에 이제 저희 방송하고 막 그랬을 때 왜 네. 이거 이름이 스탑이냐. 네. 좀 고 이렇게 해야지 실적도 주가도 오를 텐데 막 그러고 나서 사실 밈주식으로 막 뜨기 시작했잖아요. 여전히 밈이지고 뭐 내일도 밈이고 뭐 근데 모레도 흑자 밈이. 났잖아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왜 안 하시네요. 아,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관심 없는 게 정신 건강에 좋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투자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어쨌든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에서 지금 게임스탑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걸 전달해드리고 지금 그 나이키는 또 2% 하락하네요. 아, 나이키부터 잠깐 먼저 말씀드릴까요? 나이키는 시작할 때 정규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나서 무려 한 3%도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지금은 뭐 약보합하다 마이너스 2% 정도가 났는데요. 핵심만 보면 실적은 상당히 매출도 좋게 났고요. 이익은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려됐던 것은 재고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고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 한 16% 늘어나 있는 상태지만 전분기 대비 한 4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그냥 듣고 말씀드린 네네. 거라서 약간 틀릴 수 있는데 여하튼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했고 이번 분기 진짜 좋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밀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진율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재고를 떨어냈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좀 비용을 처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싸게 팔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한 3% 정도 떨어졌어요. 3% 포인트 정도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BP를 보면 한 300bp 정도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스 마진이 한 40 몇 프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거지만은 여하튼 그게 좀 떨어졌고요. 중국이 여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이 여전히 예상보다 약간 못 미쳤고 그 회사 측에서 얘기한 겁니다. 약간 못 미쳤지만 그나마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데 중요한 건 프리 팬데믹을 아직 못 갔어요. 중국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실망감이 있는데 월가에 우리 전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나온 것은 월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시간에서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정규장 시작하기 전이나 그때 의견들이 다 3% 취합 나면 약간 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 요인이나 마진율 하락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단으로 이해하시면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스탑의 상승이 나타나자 또 다른 이제 밈 패밀리죠. AMC 엔터의 주가도 애프터마켓에서 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싫어하신다. 시장 이야기 하자면 어제 테슬라의 상승이 나스닥의 1% 이상의 상승을 견인했죠. 어저께 이제 저희 끝나고 나서 좀 이따가 이제 그 소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어제 밤부터 환호하셨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7.2% 올라가면서 $180 먼저 좀 갔겠죠? $190 $190. 197. 200달러도 바짝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디스에서 투자 적격으로 올려놨어요. 정크로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상당히 늦게 반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런 걸 언제 많이 들어왔냐면 국가 채권의 등급.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 모르고 살다가 IMF 때 우리나라가 이제 떨어졌다가 회복되고 그때보다
몇 단계 올라서 우리나라 뭐 일본보다 높네 낮네 이런 거 많이 뉴스로 들으시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2대 기관이 있어요. 양대 기관. 그러니까 신용 등급을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S&P가 있고 무디스가 있어요. 근데 S&P는 제가 기억에는 작년 8월에 들어갔고요. 투자 적격으로 올라갔고 무디스가 이제 이번에 들어간 거예요. 무디스가 좀 무디네요. 장우석 부사장님이 친하게 지내더니 아주 그런 농담을 좀 좋아하시네요. 무디어서 좀 늦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런 농담 잘하는 사람은 3명 알거든요. 네. 근데 3명 다 그 여돈 앵커 때문에 평균 나이가 낮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2분은 상당히 높은 분들입니다. 재밌잖아요. 네, 네. 어찌 되었건요. 무디스가 이번에 올려놨는데 그것도 좀 바로 보여드리겠고요. 네. 어떤 미국 증시는 이틀째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10년물 금리 내일 이제 거의 25bp 또 기정사실화, 그쵸. 85bp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85% 정도가 내일 25bp 상승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하튼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달러는 지금 약간 서로 같이 방향이 잘 안 갑니다. 미국 달러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 금값도 약간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 전체적으로 흐름이 되겠습니다. 금리와 금은 약간 또 반대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뭐 28,000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테슬라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7.8% 올라가고, 그러네요. 뭐 거의 200달러 붙어 197. 있는데요. 무디에스에서 이건 발표문입니다. 그래서 사인 PAA3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투자 적격에는 제일 아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려놨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궁금한 건 다 이거잖아요. 투자 적격하면 얼마나 올랄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걸 또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이게 뭐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투자 적격표를 받고 이것도 나서의 SNS에서 주가 추이. 활동하신 분들 우연히 제 눈에 박았고 이번한테 감사 말씀. TSL의 첸이란 분인데 이번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인용을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분 진짜 대단합니다. 이런 거 다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했던 자료 같은데요. 여기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가 각각 무디스 기준으로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된 날들입니다. 2013년, 1996년, 2016년, 2009년, 2016년. 테슬라는 어제 2023년 3월 20일. 그러니까 당일 주가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6개월 후에 이런 흐름, 31%, 55%, 14%, 27%, 57%. 네. 12개월, 24개월 동안에 보면 또 쭉쭉쭉 나오죠. 그래서 보면 평가로 보면 한 2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뭐 그건 티가 안 나는데 네. 처음에 6개월 동안 보면 압도적으로 많이 오르는 건 사실이다. 저는 지금 5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5년은 너무 멀잖아요. 아니, 뭐 5년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첫 6개월은 이렇다라는 네. 거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좀 레벨이 달라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S&P도 있고 무디스가 있지만 무디스가 올린다라는 거는 되게 보수적인데 올려서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건가요? 그건 뭐예요?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건 과거 사례를 많이 봤는데 네네. 어떤 거는 S&P가 먼저 올리기도 하고 네. 무디스가 먼저 그때 올리기도 하기 때문에 다르군요.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딱 그런 정도 느낌 보시면 분명히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등급이 올라갔던 것 자체는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발행할 때 금리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자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 보시면 투자 적격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내가 지급하는 이자가 줄어든다. 그럼 좋은 거죠. 기본적으로 보면요. 비용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맞겠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의 흐름이랑 상관없이 회사에서는 호재다. 네. 주가는 뭐 또 다른 스토리지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테슬라의 중국 내 자동. 이거 무디스까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중국 내 자동차 판매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드렸는데 일단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여기서 보여드렸었잖아요. 주간 단위를 보면 17,052 그때가 나와서 작년 9월 이후 최대치가 등록됐다 그러고 이거 중국 내 판매입니다. 중국 내.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 테슬라. 지금 테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전기차에 등록될 수가 아니고 테슬라가 테슬라의 등록되고 테슬라의 있는 거다. 등록자가 17,032대로요. 처음 보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한데 일주일 전쯤 됐는데 제가 어제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요. 방송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새벽에 저희 방송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최대는 아닙니다. 이게 작년 9월달에 4주차에 제일 많이 팔린 적이 2만 대 넘은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후 최고인데요. 이번에 또 기록을 또
지난주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18,700대까지. 18,700대를 해갖고요. 요거는 지금까지의 분기별인데요. 분기별. 이거는 분기에서 매 첫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인데 요번에 지금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한 일주 열흘 정도 남았잖아요. 21일부터니까요. 여기 보시면 아마 분기당 최고 판매가 이렇게로 나올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 중국 내 자동차, 네. 테슬라의 자동차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재고. 다음은 이제 미국 내 재고인데요. 재고인데 왼쪽이 모델 Y. 조금 올라왔어요. 네, 좀 살짝. 걱정하시는 거죠. 네. 네, 걱정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큰일 날 수도 괜찮아요? 있죠. 이 정도야 뭐 괜찮죠. 그래서 어떤 모델 Y, 모델 3는 좀 안정적이다. 네. 네, 모델 3는 또 이렇게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시장은 테슬라는 여전히 뭐 잘 가고 있다라는 점. 아마 테슬라는 워낙 이걸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네. 테슬라를 갖고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뉴스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 더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른 빅테크 주 중에서는 애플. 네. 아까 전에 저희 네. 최일호 상무님이 네. 그 지금까지 연초 대비해서 네. 그 빅테크 종목들, IT 종목들 네. 포함해서 얼마나 퍼센테이지 올랐나 봤는데 네. 엔비디아가 77%나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바닥에서 더블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지만 그쪽에 뭐 제 뇌피셜일 뿐이지만 지금은 안전한 빅테크로 좀 몰리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뭔가 안전하고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오늘 애플이요. 1.2%밖에 안 올라갔지만 연초 대비 22.6%고 작년 9월이 최고가거든요. 네. 그럼 애플 다음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뭐 강보합입니다. 네. 애플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개의 비중 있죠. 두 개의 비중이 S&P 500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40%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너무 심하죠. 애플 삼성전자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이 20? 20도 안 되는데요. 20도 안 애플 돼요?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나누기 S&P 500의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 13.3% 정도 됩니다. 13.3% 큰 건가요? 그러니까 많다 적다 아직 감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 삼성전자는 30-40% 되니까요. 애플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가 13.3%인데 그거 비중이 1990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여러분들 팡 플러스 이런 거 많이 관심 있으면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표 유동성 있는 거 빅테크 몰려 있는 것들이요. 그것이 S&P 500 대비 아웃퍼폼하는 것이 네. 또 지금 20년 만에 최대고. 그러니까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스닥 100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QQQ. 나스닥 중에서부터 1등부터 100등. 그거가 S&P 500 대비 앞서가는 거가 13일인가 14일 연속으로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큰 것에 몰리고 있다는 큰 거. 그러니까 큰 것이 그만큼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적이 좋아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뭔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안전한 쪽. 안전한 쪽. 네. 그래서 지금 테크도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3, 4번 주식도 꽤 반대한 게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냐 아니면 내려와서 약간 반등하는 그림이냐 그 양쪽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애플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모건 스탠레이가 목표 주가 180달러의 탑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건 다 그냥 뭐 기억 못 하시는 데 상관없지만 결국 서비스 매출이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서비스 안에는 애플페이도 포함된 거죠? 어제 쓰셨어요? 저는 네. 제가 원래 핸드폰 2개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폰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째 찾고 있어요. 저희 그거 아이폰을 나이 보지 찾기 못하는- 하면 그래요? 그제 클라우드 연결을 안 해놔가지고 그럼 그렇습니다. 복이죠 뭐 어떡합니까 그거. 찾아보도록 그런 거 하겠습니다. 그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떡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 네이버에 가면 금방 할 텐데. 한번 물어볼게요. 하여튼요. 네. 애플 서비스가 780억 달러의 서비스 매출이에요. 서비스 매출이요. 네. 서비스 매출인데 이건 서비스 매출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왼쪽은 그냥 매출입니다. 그냥 매출. 나이키랑 맥도날드의 전체 매출 합보다 큰 거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플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어저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뉴스에 봤어요. 그랬더니 8시, 9시 종합 뉴스에도 애플페이 소식이 나올 맞아요.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벌긴 벌겠죠. 0.001%라도 애플의 서비스 매출에 플러스에 도움이 되고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일기 맞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플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같은 소위 빅테크에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 것이 팩트다. 그래서 알파벳이 오늘도 2, 3% 어제 올랐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좋아질 일 뭐가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네. 바드 있죠, 바드. 바드 GPT가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걸 뭐 이번에 오늘 이미지 보셨어요? 이미지 못 봤는데 저는 그 발언 내용들을 보면서 네. 약간 구글이 조금 꼬리를 내렸어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좀 약간 그건 제 인생 철학이랑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했네요, 걔네들이. 아 그래요? 제가 인생 철학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 인생 철학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바드 여러분 쳐보세요. 네. 알파벳 바드에 GPT 이미지 한번 쳐보세요. 오늘 발표했잖아요. 그 6피트가 넘는 백인 마른 사람 딱 백인 이미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이랑 상관없는 거니까요. 네. 하여튼 그런 것에 보시면 되겠고요. 큰 흐름은 애플이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어쨌든 그 주식 수는 줄어들고 있죠. 특히 애플이 가장 탁월한데요. 1년에 3에서 4%씩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어찌 됐거냐? 자사주를 통해서 줄어드는 거죠. 주당 이익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찾으시면 그런 것들이 크게 우리가 큰 욕심 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시가총액 큰 주식이라면 해볼만하다. 장기적으로는 해볼만하다. 이런 좀 편안하게 주식을 보실 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이 시리즈니까 오늘 보여드렸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0.6% 올라갔지만 이거는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막판에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여기에 관련된 뉴스는 딴 것보다는 캐시우드의 ETF ARK의 시리즈 중에 ARKW라고 있습니다. 호재인가요 이게? 이거 호재죠 분명히요. 그 나쁠 게 어디 있습니까? 샀다는데. 캐시우드 누님이 사면은 약간 캐방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저는 하도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잘 알거든요. 네. 지금 욕을 먹다가도요. 이게 예를 들어 30%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지금 ARK 캐시우드 누님이 새로 뭐 샀냐는 거가 유튜버가 전 세계에서 10,000명은 새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100명 새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겠고요.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캐시우드 ETF 중에 ARKW라는 게 있습니다. ARKW. ARKW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1,100만 달러 투자를 했는데요. 뭐 코인베이스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테슬라도 여기도 들어가 있고 등등 들어가 있는데 27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요. 원래 참고- 다른 ETF에는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아크의 다른 ETF는 조금씩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예. 있었는데 예. 여기에는 처음으로.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보면 들어갔고요. 엔비디아는 22. 요 ETF에는요.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는 관련돼서 좀 참고 좀 말씀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커머스,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테크놀로지, 소셜 플랫폼,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포함된 ETF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관심 없죠. 2020년, 2019년, 2020년에는요. 그냥 이거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전 세계에 많았거든요. 한 번 나면 우리나라에서 5만 뷰, 10만 뷰가 바로 찍히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때 다음에 다 욕하는 거죠 지금.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하나 진실을 말씀드리면 ARK 시리즈의 모든 주식 있죠. 65%는 적자 회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대부분 여기 이제 3번 주식이나 4번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주식은.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는 분과 그걸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가는 분과의 차이. 그래서 그거는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앞서서 나이키 네. 이야기했었는데 네. 자료 한번 정리해 예, 볼까요? 나이키는 아주 간단하게 이 외에 추가적인 것도 몇 개 있는데 그건 네. 좀 더 자세한 거 월가의 평가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요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마진율이 330bp가 떨어졌다는 거. 요걸 갖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재고는 16% 늘어났다는 거 뭐라고 그럴 수 있지만 전분기 대비 40% 떨어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요게 하나 빠진 거가 중국에서의 매출이 생각보다 부족했어요. 네, 중국. 그리고 중국이 아직 회복이 덜 됐다 얘기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여전히 자신감 얘기했고 월가의 평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한두 명 나왔는데 나머지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나서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나이키 얘기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약 55분 정도 늘 아침마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새삼 드리게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여도훈도 깨 있는데 나도 한번 일어나 보자라는 그런 정신으로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